자, 계속합니다. 156쪽 45강 군집의 구조. 자, 우리 44강에서도 또 그 앞에서도 군집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자, 개체군과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개체군, 개체무리, 물론 동종집단, 동종개체무리,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동종집단. 군집, 그 개체군의 집합, 그러니까 각 여러 개체군의 집합,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이종집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군집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이 개체군의 종류, 어떤 종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개체군들의 특성, 그 다음에 그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저기 중점적으로 개체군의 상호작용 배울 겁니다. 그에 앞서서, 자, 우점종. 자, 여기서 개념을 잘 잡아가야 돼요. 우점종. 쉽게 말하면 대표종. 그 군집을 대표하는 종을 우점종이라고 합니다. 자, 우점종을 구하는 방법은, 자, 잠깐 칠판 볼게요. 오른쪽 갈게요. 이제 초원에서, 풀밭에서, 물론 이제 산에서 우점종을 이제, 조사할 때는, 이 초원에서는 소위 방영구 틀을 이용하는데, 방영구 틀, 그 방영구 틀은, 그래서 이제 방영구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초원에서, 즉 풀밭에서는 가로가 1m, 세로가 1m인 이런 틀이 있어요. 그리고 각 10cm 간격으로 이렇게 끈이 있어. 끈이 쳐져 있어요. 이만큼만 그릴게요. 네, 이러한 방인구 틀을 산림조사에서는, 산림 또는 산림조사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기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키가 막 예를 들어 한 20m 된다고 쳐봐. 그럼 하나 딱 놓으면 딱 걸치고 끝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산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녹근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로 10m, 세로 10m, 또는 뭐 가로 20m, 세로 20m, 그리고 다시, 예를 들어서 10m 간격을 했다면 다시 5m 간격으로 치고, 만약에 이게 20m다 그러면 10m 간격으로 다시 또 5m 간격으로 이런 방영구를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영구를 여러 군데 설치해서 방영구에 어떤 식물들이 나타나는가를 조사하고 한꺼번에 이제 통계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초원에서의 방영구법을 통한 우점종을 구하는 그런 방법을 간략하게 배우겠습니다. 자, 우선, 자, 밀도. 초딩 때 배웠던 부피분의 질량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러니까 밀도라는 것은 조밀한 정도를 의미하죠. 그럼 이 면적, 즉 1제곱미터의 면적, 1제곱미터의 개체수가 얼마큼 있느냐. 그러니까 면적분의 개체수, 1제곱미터에 몇 개체가 있느냐. 자, 예를 들어, 하나 더 그릴게요. 어떤 식물이, 예를 들어서, 민들레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나만 더 할게요. 물론 더 있지만, 요만큼밖에 여기만 있다고 쳐. 자, 그럼 이때, 밀도는, 개체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8 되겠죠. 8개체수 per 면적, 제곱미터. 단위 면적이 제곱미터죠. 1제곱미터. 그래서 이 단위를 보고도 이것이 밀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밀도의 정의야. 단위 면적당 개체수. 그죠? 빈도라는 것은, 빈도. 얼마나 자주 나타나느냐. 다시 말하면, 전체 방영구가 100개는 요 칸 하나를 방영구 1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칸 하나가 방영구 1개예요. 그럼 가로 1m, 세로 1m, 다시 10cm 간격으로, 다시 10cm 간격으로 녹근을 쳐놨기 때문에
방향구가 전부 몇 개 나타나냐면 100개 나타나겠죠. 그럼 총 방향구가 100개. 이 경우에는 100분의 그럼 이 민들레가 출현한 방향구 하나, 둘, 셋, 넷. 제가 그 정의는 따로 쓰지 않을게요. 제가 교재에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빈도는 100분의 4가 되는 거죠. 밀도하고 달라요. 밀도는 개체 하나하나를 다 반영하지만 빈도는 방향구를 반영합니다. 자, 그다음에 P도 얼마나 덮고 있느냐. 이 덮고 있는 면적을 다 실은 정확하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는 총 면적분의 1제곱미터가 되겠죠. 특정 종이 전의 면적, P도 이렇게 했는데 실은 피도값 1급부터 5급까지 있어요. 그래서 75% 이상을, 즉 4분의 3 이상을 덮고 있는 이 전체 1제곱미터를 75% 이상을 덮고 있느냐, 아니면 50%에서 75%를 덮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P도 계급값이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 어쨌건 얼마나 덮고 있느냐 그런 개념이야. 그리고 여기 총 면적분의 특정 종이 덮고 있는, 그러니까 점유하는 면적.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대 밀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세 종이 있다고 칩시다. 그 세 종 그냥 A, B, C라고 할게요. 그럼 A의 밀도, B의 밀도, C의 밀도. 그러니까 전체 밀도죠. 여기 출현한 종들의 밀도의 합. 그리고 예를 들어서 A의 상대 밀도를 구한다면 A의 밀도 곱하기 100%로 나타내려고. 이해되지? 밀도 합분의 특정 종의 밀도. 그럼 같은 개념으로, 비슷한 개념으로 상대 빈도 그러면 A, B, C의 빈도, 각 빈도의 합분의 A의 빈도. 각 빈도 합이라는 뜻의 분모는 역시 %로 나타내서 100. 피도도 마찬가지. 이꼴 빠졌네. 상대 피도도 전체 피도. 그러니까 A, B, C. 여기서는 세 종 출현한다고 했으니까 A의 피도, B의 피도, C의 피도 다 더하고 그것분의 A의 피도. 그렇죠? 역시 %로 나타내서 100을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값을 더합니다.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피도. 이 세 가지 값을 더한 값을 중요값 또는 중요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값 또는 중요치. 그래서 이 값이 제일 큰 종을 우점종이라고 합니다. 우점종은 그 군집을 대표하는 종. 그 군집을 대표한다는 말은 숫자도 많아야 되고, 물론 상대 밀도 제일 크고 상대 빈도도 제일 크고 상대 피도도 제일,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언뜻 많으면 되지 뭐. 많으면 되지. 좋아. 많으면 돼. 그런데 걔네가 매우 작아. 이 점 하나가 한 개체야. 매우 작아. 그럼 밀도는 굉장히 크겠죠. 그지? 그러나 이 녀석 여기에만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럼 이 전체에서 얘가 이 군집을 대표하는 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해서 다 더한 값, 중요값. 그래서 그 값이 제일 큰 값을, 그 값이 제일 큰 종을 우점종이라고 하고, 그 값이 제일 작은 종을 희소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림 생태계에서는 한두 종의 우점종과 여러 종의 희소종으로 구성되어 있죠. 일반적인 얘기예요. 절대적인 건 아니야. 자, 그럼 핵심종. 그 밑에 이제 핵심종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군집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 군집구조, 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 군집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이 아까 우점종이 있어. 우점종도 군집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해. 핵심종도 군집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해. 단 우점종일 필요는 없죠. 핵심종이 우점종일 필요는 없어. 우점종이 아닌데 군집구조에 영향을 준다. 그것을 핵심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가사리. 여기 조개 양식장을 예를 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조개 양식장, 그러니까 안반대에서, 뭐 조개 양식장 말고 그냥 안반대를 예를 들게요. 그럼 안반대에서 불가사리를 다 제거를 했어. 그러니까 우점종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핵심종. 저는 히스톤 스피시스를 번역한 건데, 핵심종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좋은 방법은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반대에서 불가사리를 다 제거했어. 그러면 거기 이제 불가사리를 제거하면 거기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불가사리를 제거하면 거기 뭐 다른 폐류들이 나타나죠. 조개류들이 뭐 붙어 사는. 그런데 그 녀석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걔를 잡아먹죠. 그러니까 어느 한 종을 덮어버리면 다른 종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불가사리가 거기 안반대에 있는 그 폐류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 안반대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가 있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일단 이건 빼세요. 습지 환경을 변화시키는 비번은 빼세요. 그럼 개념이 달라. 좀 이따 얘기할게요. 핵심종의 또 다른 예를 들게요. 자, 다시마를 성게가 갉아먹습니다. 성게를 해달이 잡아먹습니다. 이런 생태계가 있어. 그런데 그 생태계에 고래가 유입되었어. 그럼 이 생태계에서 핵심종은 누구냐면, 자, 고래가 유입되어서 해달을 잡아먹죠. 해달을 잡아먹으니까 성게가 막 늘어나겠지. 이 성게가 늘어나서 다시마를 마구 갉아먹겠죠. 그럼 다시마 숲이 사라지겠지. 그럼 다시마 숲이 사라지니까 얘네들도 살 수가 없어. 그럼 이때 이 생태계에서 핵심종은 누구? 고래라고 하면 안 돼. 왜? 얘는 유입된 녀석이야. 원래 생태계에서 얘기하는 원래 생태계에서.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해달이 있어주니까 그런 거죠. 물론 나머지도 필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생태계에서 핵심종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제거하는 거잖아. 그래서 고래가 제거를 해줬어. 그래도 이 생태계가 와야 됐어. 생태계 평이 깨졌어. 그러니까 이 해달이 핵심종이죠. 아까 불가사리, 여기 아까 담치가 생각이 안 났는데, 담치류를 쉽게 홍합이에요, 홍합. 우리가 먹는 그 식탁에 올라오는 그 홍합류는 되게 유럽산 담치류죠.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섭이라고 하죠. 섭. 어쨌건 그 담치류를 불가사리가 잡아먹는데 불가사리를 제거해. 그럼 담치류들이 안반대를 점령해. 그럼 그 안반대에 담치를 제한 다른 애들은 잘 살 수가 없어. 그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거예요. 담치류가 있어주니까 불가사리가 있으니까 그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아까 고래에 유입되는 경우에는 고래 유입된 녀석이야. 그 녀석이 핵심종이 아니야. 오히려 그 녀석이 유입되면서 생태계 평이 깨졌잖아.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습지 환기를 변화시키는 비버. 고딩책에는 이걸 핵심종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창시종입니다. 창시종. 핵심종이 아니라 이건 창시종이라고 해요. 그건 생태계 기능공.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스피시스를 번역한 것이죠. 또는 생태계 기술자 또는 생태계 기능공을 해서
에코시스템 엔지니어. 에코시스템 생태계죠. 엔지니어, 영어를 잘 안 쓰니까 엔지니어. 그래서 이제 복수형으로 기능공, 빼면 단수로. 그래서 생태계 기능공 또는 생태 기술자를 찬시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여기 핵심 종은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이걸 영양구조라고 그래요. 영양구조. 먹고 먹히는 관계. 영양구조를 통해서 군집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창시종 또는 생태기술자라고 하는 녀석은 영양구조를 통해서 군집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군집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물리적인 환경을 변화시켜. 환경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비버가 그러니까 우리는 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댐 같은 걸 만들어서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얽혀서 지네 생활 공간을 만들죠. 그로 인해서 거기에 다른 생물들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을 변화시켜서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핵심종 또는 생태계 기술자 또는 기능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고딩책에는 저 비버가 핵심종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은 잘못된 내용이죠. 자, 지표종. 특정 환경 또는 특정 지역에서만 자라는 것을 지표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으리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왜 이름이 지으리냐면 땅지 옷 의자입니다. 이제 우리 곧 천이라는 것을 배울 텐데, 천이라는 것을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면 생태가 변하는 겁니다. 그럼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 소위 나지 또는 나대지. 그래서 용암이 흘러나와서 널따란 안반대가 형성돼, 널따란 바위가 형성되었어. 그럼 거기에 처음부터 풀이 자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을입니다. 땅지옷의. 그래서 땅을 맨 처음 덮는다고 해서, 여기서 땅이라고 해서 뭐 토양, 흙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바위에 보통 맨 처음 덮는다고 해서 지을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나무에 붙어 사는 녀석들도 있고요. 이 지으리는 이산화황이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황의 농도가 0.03 ppm 이하인 곳에서 주로 살죠. 자, 지으리는 두 종이 함께 사는 겁니다. 조류와 균류의 공생체죠. 공생, 함께 사는 겁니다. 조류와 균류가 함께 살아. 그래서 서로 간에 이익을 주고받죠. 서로 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상리공생. 물론 우리 군집 내에서 이종 간의 상호작용에서 배울 텐데, 자, 균류는 물과 무기 양분을 조류에게 줍니다. 이 조류는 새가 아니에요. 여기 균류는 곰팡이 종류 얘기하는 겁니다. 펑사이. 그리고 조류는 새가 아니라 광합성을 하는 원생생물. 그래서 균류가 조류에게 수분과 무기 양분을 공급해주고, 조류는 동화 양분,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유기 양분을 공급해주죠. 자, 그래서 어쨌건 이 두 종이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지류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조류의 종류 달라질 수 있고 균류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류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대개는 이산화황의 농도가 0.03 ppm 이하인 곳에서 살게 되죠. ppm은 파트, 부분들이란 뜻이고, 퍼, 뭐뭐마다. 그리고 m은 밀리언. 그러니까 100만마다 얼마큼을 차지하느냐. 즉 100만 분율이죠. 어쨌건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저히 낮은 곳에서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지유류가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 지유류가 살고 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지 않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걸 지표종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기후변화 지표종을 해서 맹꽁이 뭐 등등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자, 상관이라는 것은 외관입니다. 외관. 간단히 말하면 외관. 예를 들어 산림 상태가 있다. 그럼 그 밖에서 보았을 때 그 모습, 그 외관을 상관이라고 하는데, 산이냐
아니면 수계, 물이냐 초원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럼 산이라도 그 산의 우점종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참나무 종류, 예를 들어 신갈나무 같은 참나무 종류일 때하고 우점종이 소나무일 때하고 외관이 다르겠죠. 그리고 겨울에 참나무류가 우점종일 때는 겨울에 낙엽이 뚝뚝 떨어지니까 초록색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소나무가 우점종인 경우에는 겨울에도 초록색으로 보이겠죠. 외관입니다. 상관은 외관.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림은 대부분 소나무 또는 참나무가 우점한다 그랬는데 소나무류에서 참나무로 바뀝니다. 나중에. 이건 이제 천이 가서 배울게요. 물론 참나무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니야. 보통 그렇다는 얘기지. 실은 더 있어요. 자, 이어서 삼림의 층상구조. 삼림의 층상구조. 이 삼림의 층상구조는 산에서 어느 한 곳에 섰을 때, 어느 한 곳에 딱 서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산이 있으면 뭐 한라산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한라산 등반할 때, 그럼 각 해발 고도에 따라서 식물상들이 달라지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한 곳에 섰어. 한 곳에 섰을 때 키가 큰 나무도 있고 키가 작은 나무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키가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하는데 원래 교목의 정의는 밑에서 올라오는 트렁크가 하나예요. 이 트렁크라고 그래요. 트렁크.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가지가 생기죠. 이건 교목. 관목은 밑에서부터 가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개나리, 진달래 이런 것들이 관목에 해당이 되죠. 자, 벚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교목에 해당이 되겠죠. 소나무도 마찬가지고 참나무 종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 교목이 이렇게 서 있어요. 교목이 서 있어. 그럼 교목층 그러면 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목이 있고 그다음에 관목이 있고 잘 보세요. 그럼 그 교목과 관목의 중간 정도 아교목이 있고 그러면 그 교목층은 그 교목의 잎들이 주로 달린 부분 이걸 교목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그럼 그 아래는 초본층, 풀밭이죠. 그리고 지표층, 그 아래로 지중층, 이 그림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 지중층 이렇게 나타나죠. 물론 여기 선택층도 있는데 그냥 생략했어요. 여기서는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 순서를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 지표층, 지중층 이렇게 외워두시고 자 그러면 이 층상구조에서 빛의 세기는 교목층에서 클까 아니면 아교목층에서 클까? 당연히 교목층에서 크죠. 아교목층은 교목층에서 빛을 일부 차단하고 오니까 일부 여기서 가려버리니까 아교목층에 오는 빛이 적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표로 갈수록 도달하는 빛이 점점 줄어들겠죠.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자 이렇게 내용 마치고 그 다음 페이지에 158쪽입니다. 158쪽에 문제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식물 군집에서 높이에 따른 빛의 세기와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걸 골라라. 자, 다시 반복합니다.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 지표층, 지중층. 그래서 이 그래프 보면 왼쪽 그래프 가로축이 빛의 세기고 세로축이 높이입니다. 조심할 것은 대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가로축에 따라서 세로축이 달라지죠. 대개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체수가 달라지죠. 개체수가 달라지니까 시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는 게 아니라 그지?
예를 들어서 온도가 광합성 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럼 가로축에다가 온도를 잡고 세로축에다가 광합성 속도를 잡죠. 그래서 온도가 광합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는 만약에 그러면 빛의 세기가 높이에 영향을 줘, 높이가 빛의 세기에 영향을 줘. 높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그러니까 여기 도달하는 빛의 세기를 100이라고 할 때 그럼 맨 아래에 0이라고 할 때 다 가렸을 때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0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빛이 들어올 테니까 상대적으로 0이라고 했겠죠. 자, 그러면 세로축에 그러니까 지금 이 높이에 따라서 빛의 세기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 빛의 세기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는 게 아니지. 무슨 이해돼? 빛의 세기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높이가 달라지니까 빛의 세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 가로축에다가 높이를 잡고 세로축에다가 빛의 세기를 잡으면 이거 해석하기가 좀 곤란해지죠. 왜? 지금 높이가 이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로축을 높이로 잡고 가로축을 빛의 세기로 잡아서 이 경우에는 세로축이 가로축에 영향을 주는 거야. 됐지? 그래서 높이가 가장 높을 때 뭐 대략 한 25m 정도로 할게요. 그럼 25m에서의 빛의 세기가 100%야. 그러면 높이가 낮아지면서 빛의 세기가 확 떨어지죠. 50%로 떨어지는 높이가 불과 3m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자료에서는. 그지? 이걸 잘 봐주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문제 계속 볼게요. 정답 고를게요. 그래서 기억. 지표층에는 분해자와 소비자만 서식한다 그랬는데 이 지표층에 생략되는 선태류들로 나타나고 선태류는 있기예요. 이외에도 뭐 균류, 곰팡이 종류, 그다음에 거미, 진해, 뭐 딱정벌레, 우리 해석에 다 적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래서 생산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태류는 생산자에 해당이 되죠. 니은 교목층에서 초본층으로 갈수록 빛의 세기는 감소한다. 감소하죠. 맞죠? 그래서 이 교목층부터 초본층까지를 광합성층이라고 흔히 합니다. 잎이 빛받아서 광합성한다 이 말이죠. 디귿 잎의 단위면적당 평균 광합성률은 잘 해석해야 돼요. 단위면적당 평균 광합성률. 그러니까 면적이 분모로 가는 거예요. 면적분의 광합성률, 단위면적당 광합성률, 단위면적이에요. 이거 헷갈리기 쉬워. 조심해야 돼요. 자, 이 교목층의 잎들은 빛이 세. 빛이 센 곳에 있어. 아래가 빛이 약해져. 그러니까 얘네들은 잎이 되게 두꺼워. 빛이 세니까. 근데 이 아래에 있는 녀석들이 잎이 두꺼우면 그 빛이 이걸 다 투과를 다 못해.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 부분들은 빛을 받을 수가 없어. 잎 한계에서. 근데 잎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얇지만 걔네들도 두께를 갖고 있으니까. 이해되죠? 빛이 통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잎이 두꺼워버리면 빛을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못 받는단 말이야. 이해돼? 윗부분만 살짝 바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녀석들은 잎이 얇고 대신 넓죠. 얇은 대신에 넓어야 돼. 그래야 많은 양의 빛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단위면적당, 잎의 단위면적당 빛을 많이 받는 것은 이쪽이겠어? 아래쪽이겠어? 여기는 빛이 세고 빛이 약해. 빛이 세고 약해. 그럼 단위면적당 누가 빛을 많이 받겠어? 이게 많이 받겠지. 그러니까 광합성률이 더 크겠죠. 그죠? 이해돼? 더구나 빛이 두꺼워서. 됐지? 그래서 교목층이 관목층보다 큽니다.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